감사합니다. 원래 이 교회에서 강단은 우리 예장 통합 헌법에 보면 장로님과 목사님은 구분이 좀 돼 있어요. 같은 장로지만 목사님 외에는 설교를 못합니다. 그리고 축도를 장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간 여기에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강단에 오른 것이 아니라 특강을 위해서 나온 겁니다. 강연을 위해서 나온 것이니까 저 친구 장로인데 감히 강대상 올라와서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를 해? 그렇게 후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이 돌아다닙니다. 전국을 특강하러, 특히 북한 인권, 그 다음에 역사 바로 세우기, 특히 우남 장로님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전국을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근데 제 강의를 들으면서 청중들은 좀 호응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재미가 없어요. 이런 글을 읽어본 적 있어요. 외국에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옆에서 통역을 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연사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연설 초두에 항상 조크를 해요. 그래서 한번 청중들을 웃겨놓고 그리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 아닌 게 아니라 이 선교사님이 조크를 하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역자가 영어 실력이 빵빵하지 못해가지고 저건 분명히 조크고 재밌는 얘기인데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내가 영어 실력이 좀 짧아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지금 재미있는 위트 얘기를 했는데 내 뭔 말인지 모르겠고 여러분 한번 웃어주세요. 그러니까 빵 터져가지고 청중들이 웃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설교가 끝났어요. 이 선교사님이 그 통역자 불렀어요. 아니 내가 농담을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빵 터지는 농담, 그렇게 대단한 농담은 아닌데 막 웃었다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사실은 선교사님 말 통역이 잘 안 돼가지고 한번 웃어달라 그랬더니 막 웃었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you are excellent interpreter, 최고의 통역가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농담을 하나 해야죠. 무슨 농담? 이재명 씨가 부산대 의료원에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 큰병으로 올라왔는데 왜 이재명 씨가 부산대 의료원에서 수술하지 않고 서울로 올라왔을까? 아는 분? 없으니까. 아시면 가만히 아무 말 터지 마세요. 제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시간 끌기. 그러니까 시간 끌기 한 것도 아니고, 그건 뭐냐, 부산대 의료원에는 수의사가 없었답니다. 이게 좀 웃기는 얘기죠.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다른 병원으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웃어 주었으니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가 복음통일 그리고 북한 인권입니다. 인권은 잘 아시다시피 인류 보편의 가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복음통일과 연결되어서 이 얘기를 하려면 만만치 않아요. 왜 그러냐? 북한 인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것은 가치입니다. 인간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복음통일은 또 다른 하나님 말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이 제도권에 있는 인권이라는 문제와 복음통일을 연결시킨다는 건 사실 만만치 않아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께 몇 가지 세계적인 정세와 역사적인 여러 일어났던 사건들, 특히 중국 그리고 미국,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에 있었던 얘기 몇 가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한 30, 40분은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권을 얘기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자유, 인권, 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너무나 추상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잘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인권이겠죠. 그런데 자유는 뭐고 법치는 뭐냐? 자유라는 것은 인권이 있는가 없는가의 바로미터입니다. 인권 국가라고 말하지만은 거기에 자유가 없다면 그 나라는 인권 국가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권을 평가하는 잣대는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면 잣대로서 평가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 법치는 뭐냐? 인권을 구가시키는 하나의 제도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장치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권을 얘기할 때 자유와 법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행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통일이 됐습니까? 언제 우리가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습니까? 언제 우리 한반도가 해방이 됐습니까? 아시다시피 1945년 8월 15일 한반도는 해방이 됐습니다. 3년 후에 48년 같은 날짜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전혀 우리가 한 번도 우리가 겪지 못했던 자유민주주의, 공화주의 이런 가치 속에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북한이라는 우리 백성들은 자유란 개념을 모릅니다. 일제 식민시대 조선조 우리 임금 식민시대에 살았고 바로 일제 제국주의 시대를 살았고 그리고 한반도가 해방이 되자마자 바로 또 김일성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체제에 살았고 그래서 우리의 불쌍한 저 백성은 고려시대 이후로 조선시대 일제 식민시대 지금까지 이 리버티 자유란 개념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 북한 동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죄로? 줄을 한번 잘못 쓴 죄로 그리고 그쪽에서 태어났다는 그 죄로 자기 죄가 아니에요. 태어났다는 그 죄로 우리 북한의 2,500만 우리 동포는 지금까지도 자유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데 아닙니다. 자유는 교육시켜야 되고 자유는 주어서 본인이 느끼고 구가를 하고 뿐만 아니라 향유를 해야 자유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북한의 현 주소라는 것. 따라서 38선 이남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알다시피 신앙의 자유 이런 속에서 여기까지 왔고 이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천착을 하고 제 강의를 들어야 북한 인권과 복음통일 문제가 연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미국의 정정이 간단치 않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될 것 같아요? 바이든이 될 것 같아요? 몰라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트럼프가 되면 여기는 혹시 미국 공화당을 지지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공화당은 좋지만 트럼프 지지자가 있다면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마가라고 있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약자 마가입니다. 이 트럼프의 마가 팔러시 이것 때문에 가장 이 지구상에서 앞으로 세상 말로 박살이 날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거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정말 해답이 없어요. 정답이 어떻게 우리가 새로 정립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형국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기대하기는 여자 그 후보 헬리스인가요?
그 유엔 대사 어떻게든지 선전을 해가지고 공화당 후보로만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헤일리조차도 현재로서는 희망이 매우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바이든 그 여러분 걸어다니는 모습 봤죠? 흥청거려요. 흔들흔들 거립니다. 아니 미국 국민들이 아무리 민주당이 좋아도 바이든을 어떻게 찍냐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역사적인 팩트 하나가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있어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진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한 건강하고 튼튼한 미국 대통령으로 생각할 겁니다. 미안하지만 이분이 세 번째 그 집권할 때 그때는 휠체어 타고 다녔습니다. 휠체어맨이에요. 그래도 아주 까딱없이 미국을 세계 최강의 나라로 이렇게 부강시킨 대통령이 바로 휠체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신 기운만 지장이 없다면 가끔 뭐 기억력도 흐트러지고 좀 문제가 많은 말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트럼프보다는 나는 바이든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국이란 나라를 인도하실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현재 그만큼 미국은 굉장히 지금 위기에 몰려 있다. 그리고 미국이 위기에 몰려 있으면 미국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다시 마가로 돌아갑시다.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마가 때문에 그 빈틈을 차고 뚫고 들어온 세력이 하나 있었어요. 국시정치 맥락에서 보면 괴상한 세력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진핑의 1대1로 정책입니다. 이 트럼프의 소위 고립주의, 신고립주의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없었다면 아마 시진핑의 1대1로 대외 정책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고, 트럼프의 마가 정책이 없었다면 푸틴의 우크라이나 또 유라시아 정책도 변화가 돼서 우크라이나 침공도 어쩌면 없을 수 있다. 이게 국제 정치학자들의 많은 학자들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트럼프의 신고립주의예요. 아니 한미 동맹은 상수예요. 여러분 상수와 변수가 뭔 말인지 아시죠? 상수는 변화가 없는 정책입니다. 근데 변수는 뭐예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미국과 우리의 한미 동맹은 흔들리지 않는, 누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한미 간의 상수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란 인간이 딱 나와가지고 이걸 어떤 변수로서 하나의 돈으로서의 흥정할 수 있는 대목으로 이걸 타락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1조를 줬는데 5조를 내라. 아니 우리 형편에 돈이 1조도 많은데 5조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문재인 그 바보 멍청이가 그렇게 하는 통에 그것도 역시 아주 상당한 양의 그 미군의 체류비를 더 내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집권이 되면 이 한미 동맹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이 트럼프의 대외 정책이라고 볼 때에 한미 동맹은 대단히 위험한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다. 상수가 아니라 이걸 변수로, 돈으로, 상업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되고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뭔지를 우리도 연구를 한번 해야 되겠다. 미국의 완벽한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도 굉장한 아킬레스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대한 무기가 없을까요? 물론 이 변수, 이 무기를 쓸 때는 우리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그런 각오를 해야 되겠죠. 그게 뭔지 아세요? 삼성의 반도체입니다. SK의 반도체입니다. 이게 세계의 한 60, 70%를 우리가 장악하고 있고 미국의 한 90%를 우리가 장악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문제를 우리가 정말 우리도 이거 하나의 무기로 꺼낼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다. 미국도 약점이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다행히
라이칭런가요? 그 이번에 그 대만에 새로운 총통이 당선이 됐죠. 그건 우리는 중국을 그렇다고 해서 자극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로서는 대만 해협의 통행 문제만 잘 된다면 우리는 일본이나 미국처럼 그렇게 중국하고 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다행으로 민진당 라이칭더가 당선이 돼서 이 바이든 입장에서는 굉장한 호재로 그것이 작용할 수가 있다. 일단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무튼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이 부분이 우리 한국과 굉장한 직결되는 국가 이익과 연결이 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미국이 북한 인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대목을 이 제 특강 말미에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뭐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은요, 제가 지금 내일 아침에도 11시 반에 명동 중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자꾸 지금 중국이 우리 북한 백성들이 많게는 12만, 적게는 17만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현재 거기에 자기들이 사로잡은 북한 탈북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2,500으로 보고 있는데 3,000명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조금 적게 2,000명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2,500으로 보고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 500명이 들어갔습니다. 600명이 들어갔다는 소리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 북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농르프로망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미 완성이 된 국제 관례입니다. 농르프로망 원칙, 송환 금지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이 내 나라로 들어온 사람이 자기 나라로 송환이 될 때에 고문을 받을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이 있던가, 감옥에 갈 가능성이 있던가, 아니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 나라에서 판단이 되면 NO! 송환이 안 된다. 이게 농르프로망 원칙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현재 어떤 국제조약, UN 조약에 가입이 되고 있냐면 고문 방지 협약에 아주 떳떳하게 아주 들어가고 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만 가입이 됐느냐, 난민 협약에도 가입이 돼 있어요. 난민은 무조건 내 나라로 들어오면 난민이라고 판단이 되는 요건만 확보가 되면 다른 나라로 보낼 수가 없어요. 난민 협약, 고문 방지 협약 다 가입이 된 나라예요. 유엔에. 문명국이라고 자랑하려고 그러겠죠. 그런 중국이 자기 나라 국경을 넘어온 북한 백성들을 김일성한테 조금 잘 보이려고 지난번 600명이 보냈고, 내일 제가 여러 NGO 단체들과 기자회견을 하려고는 결정적인 것이 또 400명을 또 보낸대요. 그래서 내일 명동 중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러네요. 시진핑도 뭐냐, 말도 안 되는, 차라리 난민 협약 탈퇴해라. 고문 방지 협약 거짓말 하지 말고 탈퇴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야만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어라. 그게 내일 기자회견의 주요 주제가 됩니다. 바로 그 중국입니다. 중국이란 나라 때문에 그렇게 김정은이는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세계를 협박 공갈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북한은 중국에 어느 정도 의존을 하고 있느냐, 약 한 90%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경제, 모든 자원, 모든 물류 한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 같은 분들은 미국에 압박을 가야 된다. 난 뭐 정광훈 목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처음에 같은 애국 동지로서 많이 평가를 했는데, 저는 이것도 옆길로 나갑니다만은 저는
애국 운동을 하는 NGO 단체장이기 전에 신앙인입니다. 교회 장로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은요, 내 생명보다도 소중하고 내 가족보다도 소중하고 내 조국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정광훈 목사는 이거 녹음돼서 상관이 없어요. 지금 애국자일지는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신앙으로서는 벗어나 있어요. 이미 이단의 근처까지 다 가고 있어요. 아니, 자기 아들이 어떻게 독생자입니까? 옛날에 뭐 하나님 까불지 마 어쩌고 할 때 거기까지도 봐줬어요. 아, 부흥강사 출신이니까 좀 이제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어리광 부리는 것처럼 자기 말대로 새벽 2시에 일어나면 눈 감으면 어린아이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 등에도 올라타고 침대에서 어리광도 부리고 막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독생자 이 부분에 딱 들어와서는 제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딴 길로 가서 미안한데, 여러분, 독생자는요, the one and only son, 그 얘기가 아니에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물론 우리는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지만 독생자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나 헬라어 원어로 그걸 풀어보면요, 하나님의 본체와 연결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본체, 독생자, 이 연결돼서 독생자란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 아들이 독생자예요? 이걸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 대목에서는 저는 용서가 안 돼요. 아무리 애국자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도 나는 안 돼요. 내 신앙 양심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좀 몇 길로 나갔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중국이 그렇게 현재 탈북자들을 북송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여서 내일 내가 투쟁으로 나가는데, 바로 중국이 거짓말을 이렇게 하고 있고 뻔뻔스럽게 UN 난민조약도 가입되어 있고 유엔의 고문방지 협약에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도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이거 용서가 되겠습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바로 중국을 뒷배를 믿고 김정은이가 제가 까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국도 지금 북한에 대해서 엄청나게 영어로 말하면 nervous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변에서 지금 핵폭탄을 6번이니까 터뜨렸죠. 놀라운 사실. 언론에도 잘 안 나와요. 놀라운 사실 하나 있어요. 백두산이 휴화산입니까? 사화산입니까, 여러분? 휴화산입니다. 휴직이 있는 사원이에요. 영변에 핵실험을 한 5, 6차례 한 다음에 백두산에 있는 온수, 이 물 한번 측정을 해보니까 세상에 1.5도가 높아졌어요. 이걸 중국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7차 핵실험 쟤들이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 무서워서? 나만 무서워서? 미국 무서워서? 세계 여론이 무서워서? No! 중국이 무서워서 핵실험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자꾸 제 주제에서 옆길로 나가서 참말로 미안한데요. 여러분, 발해란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대조영이 세운 우리 그 구구려 이후에 후에 우리 국가 발해. 발해가 누구한테 멸망했다고 역사에서는 알려주고 있죠? 거란족.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측정해 보니까 발해가 멸망한 직접적인 사유는 뭐냐? AD 900년경에 있었던 백두산 폭발에 의해서, 그래서 그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물류 교류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해가 멸망했다라는 그런 사학자들의 주장이 지금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백두산의 화산 폭발은 동북아의 최고의 이슈가 되어 있고 긴장 문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걸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이 간단한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과 북한 관계를 우리가 단정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바로 백두산 화산 폭발 문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중국과 북한 관계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된다. 그게 바로 현재
북한 인권에 관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고, 어떻게든 이 김정은이란 인간이 소련이나 이런 데 너무나 의존하지 않고 자기한테만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시진핑은 그 우리 탈북자들을 북송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과 북한의 인권 문제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북한 인권 문제를 이해하면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관계,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북한 인권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평양 근처에서 열차가 한번 대폭발 한번 적이 있어요. 그게 일설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정보기관이죠. 우리 국정원 같은 데죠. 그게 작용을 했다는 것이 간간히 일신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은 아주 놀랍습니다. 대외 정보기관 모사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군의 정보기관 아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사드, 신베트, 아만, 이 세 개의 조직이 정보기관으로서 이스라엘의 국가 생존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있고, 이 모사드와 신베트와 아만의 전략은 뭐가 있느냐면 소위 그 휴민트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민트라는 게 있고 시긴트라는 게 있습니다. 좀 전문적인 얘기인데요. 휴민트는 뭐냐면 인간 정복의 간첩들입니다. 우리도 지금 북한의 휴민트 전략이 매우 열악해요. 정말 이게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최대 실패가 대북 휴민트 전략을 펼치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시긴트라는 게 있어요. 신호를 잡아요. 신호를 잡아가지고 상대방이 뭔 말인지 잡아냅니다. 이민트라는 게 있어요. 동영상 이런 것들 다 수집을 해서 상대방 국가의 정보를 얻어내는 거. 이것에서 휴민트, 시긴트, 이민트라는 좀 전문적인 얘기지만 이게 세계 최고가 어디냐면 미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에요. 바로 그 이스라엘이 미국과 연합을 해서 지금 현재 그 조그마한 아랍의 그 땅덩어리 조금 얻어가지고 그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1948년 8월 달에 독립을 했다면 우리보다 한 3개월 빠릅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아인슈타인 같은 유대인들이 히브리 대학을 이미 1938년 팔레스타인의 건국도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참 이스라엘의 건국을 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세계 경영을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놀라운 겁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 어떻게 2000년 동안 없었던 그 나라가 그 팔레스타인 조그만 구석에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을까? 이건 너무나 긴 시간이 요해서 저 말고도 뭐 목사님들 잘 하시니까 언제 또 한번 특별히 한번 들어보시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 세계 경영, 시간의 경영, 물질의 경영 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난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경영은 정교하십니다. 참 탄복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국가의 팔레스타인 그날의 건국은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서 다 생략하고 이스라엘이 현재 처한 상황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현재 7군데에서 협공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자지구와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저쪽 그 웨스트뱅크 서한지구 그쪽과도 지금 이제 신경을 날카롭게 해서 아직 폭격은 없지만 싸우고 있고 시리아 헤즈볼라하고도 지금 거기는 싸우고 있어요. 그 외에도 이란이 현재 장악하고 있는 여러 곳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협공하고 있습니다. 까딱없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인구도 얼마 안 돼요. 이스라엘 1000만도 안 됩니다. 700~800만 될 겁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국민 개병제고 여자도 군대를 갑니다. 24개월 복무를 해야 돼요. 우리는 남자가 지금 18개월 복무하잖아요. 남자는 거기가 한 5년 가까이 근무를 하는데 여자도 2년 4개월 근무를 합니다. 까딱없습니다. 그만큼 나라가 이렇게 단결하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요.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 현재 변화가 됐냐면 여러분 알죠? 1977년 우리 미국의 대통령이 주가 돼가지고 사다트하고 맥인하고 이스라엘 수장과의 서로 평화협정을 맺어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했지 않습니까? 그 후로 오슬로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1993년 페레스 수상, 그 다음에 라빈 수상, 그 다음에 여러분 야세르 아라파트 세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탔지 않습니까? 그러다 결국 라빈은 이스라엘 극우 세력에 암살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오슬로 협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15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란이 핵을 포기를 했죠. 그래서 핵을 포기를 해서 이제 이스라엘과도 이제 정상적인 관계, 미국과도 정상적인 관계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란이 저렇게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20년에 소위 말하면 아브라함 어코드, 아브라함 협정. 왜냐하면 이슬람교도나 유대교도나 기독교도나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어코드, 아브라함 협정을 맺어서 이제 잘 가려고 그러고, 현재 뭐 예멘 어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이스라엘이 6개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조금만 있으면 외교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났어요?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저렇게 되면 중동은 이제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다 생각해가지고 드디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거. 그래서 지금 가자 지구에서의 하마스와 이스라엘 싸움이 시작이 됐다. 그 단초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외교관계 형성, 이걸 방해하려고 처음에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내놓는 결론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절대적으로 화해를 하고 서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평화, 협정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진 건 단 한 차례도 없다. 근대 역사를 분석해 보면 나만 이런 얘기하고 돌아다닐 줄 알았더니 이충구 박사도 그걸 알고 여기저기서 이런 강의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대 역사 속에서 협정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나라가 평강이 이루어진 거 없다. 이건 제가 연구해서 나만 이런 강의를 하고 다닌 줄 알았더니 이충근 박사도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다 증거가 있습니다. 예멘이 통일이 될 때 아이고야 근현대사 속에서 한번 예외적인 일이 한번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예멘 북예멘 갈라져서 지금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잖아요. 안 돼요. 결론은 뭐죠? 딱 하나, 강한 자가 약한 국가를 먹는 거예요. 최소한 먹지는 않더라도 서로 항복을 하지 않더라도 서로 양해를 얻어서 현상 유지, 여기서 그냥 평화를 서로 평화롭게 살자라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렇지 절대적으로 무슨 협정에 의해서 평화가 도래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없어요. 이거 단언해도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릴까요? 역사가 얘기해요. 자, 어떻게 히틀러가 멸망했고 어떻게 일본 제국주의가 멸망을 했죠? 깨졌어요. 항복했어요. 졌어요. 전쟁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화가 온 거예요. 그거 외에도 수도 없이 많아요. 한국과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도 여기에 너도 잘 먹고 나도 잘 먹고 문제인식으로
서로 협정에 고려 연방제에서 서로 연방제로 해가지고 나라가 통일돼서 함께 잘 살자. 천만의 말씀. 그것은 죽는 길입니다. 안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남한은 뭐냐? 현재 우리의 대북관계 한반도 사정은 어떤 것이 돼야 되느냐? 스테이터스코입니다. 현상 유지입니다. 이대로 가는 거예요. 이대로 갔다가 결국 우리도 북한을 공격하지 않고 북한도 우리한테 핵 공격하지 않고 이대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결국은 북한이 불리한 것이 시간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불리한 게 뭐죠? 북한 인민들의 참상입니다. 결국 거기서 관료가 됐던 군인이 됐던 민간이 됐던 세계와 여러 가지 볼 때 이건 우리 사는 게 아니다. 우리도 자유가 있다. 아까 얘기한 자유. 내 조선일보 칼럼 여러분 보셨죠? 이 자유라는 것은 하나의 유전인자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은 자유라는 유전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선일보 칼럼에 썼잖아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이제 변화가 오면 그때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라는 북한에서의 움직임이 있다면 그때 우리는 지원을 하고 그래서 하나로 되는 겁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 있죠. 중국과의 우리의 관계를 정립을 하고 중국과 양해를 구하고 신라가 삼국 통일할 때 당나라의 양해를 구했듯이 그런 식으로 가면 미국 설득으로서 문제 없고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 300만이 있습니다. 앞으로 500만까지 늘어날 거예요. 유대인 이상의 영향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이런저런 우리의 wishful thinking까지 합친다면 우리의 남북 통일도 절대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1시 20분인데요. 10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 타산지석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고 미국의 현재의 선거 상황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 인권을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맞아요. 이건 가치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2,500만의 생명이에요. 어떻게든 우리는 우리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고 더 결정적인 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 맥락에서 한번 이걸 풀어봅시다. 지금 현재 북한은 지금 저 김정은이가 소리치는 건 뭡니까? 자기가 비대칭 무기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비대칭 무기라는 게 뭐예요? 제가 조선일보 썼잖아요. 자기들은 너들 아무리 탱크, 비행기, 야포, 한국 너들 재래식 무기 아무리 우리보다 무서워다 하지만 까불지 말아라. 너희는 핵폭탄이 없지 않느냐? 너희는 생화학 무기가 없지 않느냐? 너희들은 SLBM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북한이 지금 남한에 대해서 자신만만해하는 이유입니다. 비대칭 무기는 자기가 남한에 비해서 월등히 강하다. 이게 김정은이의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북한을 향한 비대칭 무기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도 북한에 가는 비대칭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비대칭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치로서의 북한 인권이 아니라 전략으로서의 북한 인권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오기환 총장님이 한분 모시고 오셨죠? 이민복 우리 대표 한번 모시고 오셨지 않습니까? 오셔가지고 여러분 절절한 그 강의 내용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북한으로 보내는 대북 전단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김정은과 집권 세력에 얼마나 무서웠으면 김여정이란 여자 그 인간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2020년 8월인가 아마 될 겁니다.
뭐라고 그랬냐? 무슨 법이라도 만들어서 대북전단 올라오는 거 막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아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그래요. 김여정이가 한번 노골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 세계에 이런 뉴스를 타전을 하니까 이틀도 안 돼서 민주당 그 인간들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발의를 한 거예요. 한두 놈이 아니야. 놈이라고 해서 참 미안한데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즉시로 그것을 발의를 해가지고 그 법이 한번 만들려면 복잡합니다. 법사위원회도 가야 되고요. 어디도 가야 되고 어디도 통과해야 되고 어디도 통과해야 되고 한 1년 걸려요. 제대로. 근데 이걸 3, 4개월 만에 대북전단 금지법을 국회에서 국힘당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 그래서 앞으로 풍선을 날리거나 또 방송을 하게 되면은 뭐라고요? 5천만 원 이하 3년 이하 징역을 처한대요. 여러분, 이렇게 저 지금 현재 강의하고 있지만 그때 그 마음속에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괴롭고 힘들고 할복이라도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저만 그렇겠습니까? 저 같이 투쟁하는 우리 한돈의 김태훈 변호사 또 뭐 등등 이민복 씨도 가끔 나오죠. 정말로 죽겠더라고요. 그거 통과됐는데.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엄청나게 투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혼 판결 심판해달라고 올렸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 근데 1년이 지나가 2년이 지나가 헌법재판소가 꼼짝을 안 넣은 거예요. 판결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투쟁을 했는데 참 하나님이 보호하사 얼마 전에 3, 4개월 전에 3개월 됐나? 드디어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판결을 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게요. 야, 위헌 판결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헌법재판소 소장이 땅 때리니까 바로 그 법은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 그냥 없어져 버려. 공중 분해가 돼 버려. 그 즉시로 뭘 할 수 있다? 대북전단 할 수 있어요. 야, 위헌 판결이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우리가 헌법재판관 잘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도 정권이 바뀌어졌으니까 그나마 대북전단 금지법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대북전단 보내는 탈북자 단체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 모시고 온 이민복 대표를 지지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이분은 조용히 보내요. 아주 조용히 돈을 주면 누구처럼 그냥 기자회견을 해서 내가 지금 몇만 장, 몇십만 장 지금 북한으로 보냅니다. 어쩌다 이렇게 막 떠들고 안 해요. 이민복 씨는 조용히 그 바람 방향을 알거든요. 라이선스가 있는 분이래요. 그래가지고 어느 부분에 딱 해서 그러면 조용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저쪽 북한에서 가지고 온 이런 것들 좀 보내지 말라는 대북전단 이게 봤는데 90%가 다 이민복 씨가 보낸 거예요. 박사장이가 보낸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이민복 우리 대표가 보낸 것만 북쪽으로 거의 날아가지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이민복 대표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러니까 라이선스가 3개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내기 위해서 고압 산소 핸들링 하는 거, 바람 풍향 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러면 평양에 어느 정도 가면 빨리 가면 2시간 10분이면 간대요. 바람만 잘 맞으면. 그게 어디냐? 이거 비밀인데 내가 장로님한테만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백령도에 어느 장소가 있대요. 거기서 이게 보내면 2시간 10분 만에 평양 바닥에 떨어진답니다. 대북전단은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조용조용히. 이민복 씨 같은 분 지난번 오총장 잘 모셔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드려야 돼요. 그래서 좀 그만큼 김여정이는
김정은이는 우리 쪽에 무슨 뭐 비행기, 우리 쪽에 무슨 저 포탄, 우리 쪽에 뭐 어마어마한 뭐 항공모함 이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정말로 김정은, 김여정이가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대북전단, 대북전단을, 풍선을, USB를 그런 걸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이걸 뻔히 알면서도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오히려 이걸 하면 5천만 원 이하 3년 이하 징역을 한다 해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고 얼굴 매가지고 우리 저 휴전선 그 38선 있었던 그 방송 장비 다 지금 파기해버렸잖아요. 이거 언젠가는 조건을 걸어서 너들 한 번만 더 하면 우리 방송 장비 다시 설치한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번에 애기봉에 그 크리스마스 추리 했다는 거 봤죠? 장본인이 저와 우리 김태훈 변호사 우리가 거기를 갔잖아요. 가가지고 김포시장에 쳐들어갔어요. 이거 왜 이걸 그 철탑을 왜 녹여버렸냐 그러니까 철탑을 녹여서 대포를 녹여서 쟁기를 만들려고 했다고. 그 어마어마한 철탑을 녹여버렸어. 없애버렸어요. 애기봉에. 우리 갔잖아요. 가가지고 막 항의했잖아요. 천만다행으로 김포시장이 국힘당이 당선이 됐어요. 우리 의견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철탑은 없지만 애기봉을 전체를 갖다가 등을 밝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뭐 우리만 그렇겠어요? NGO 단체가 몇 개가 있었겠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래서 폐일원하고 김정은 그리고 김여정이가 김주혜가 어린 꼬마 그가 알기는 뭐가 알겠어요? 웃기는 짓이야. 제일 무서운 것은 이쪽에 항공모함도 아니고 폭격기도 아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 대북전단, USB 이런 걸 무서운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이걸 어떻게 전향적으로 우리 대장년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북한에 있는 2,500만 저 백성들의 인권을 좀 우리가 업로드 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어떻게 결론적인 얘기가 되어 버렸는데요. 신명기 32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어라.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애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애국을 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주변 생명을 사랑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 신조입니다. 그건 뭐냐? 그리스도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내 생명보다 중요하고 내 가족보다 중요하고 내 조국보다도 더 중요한 이 그리스도 신앙입니다. 여기에 기반을 두어야 제대로 나를 사랑할 수가 있고 내 가족을 사랑할 수가 있고 내 나라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경건 목사님 설교 중에도 한번 나왔잖아요. 그 전에 있는 뭡니까?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죽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더 감동받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요한과 같은 은사주의도 아니고 엘리야 같은 박애주의도 아니고 예레미야 같은 애국주의도 아니다.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말씀드린 은사주의, 박애주의 그리고 애국주의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인간의 모든 가치주의, 인간을 만들어낸 제도 뛰어넘는 오직 그리스도 신앙. 여기에 기반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세상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싶느냐? 그렇다면 먼저 내 신앙부터 점검을 해야 된다. 장로가 장로답게, 목사가 목사답게 그래야 된다. 그래서 우리 대장년이 이게 앞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통일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 불쌍한 저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인권도 인권이지만 이 인권은 비대칭 무기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다. 이걸 내가 마지막으로 잘 연결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동지 목사님, 장로님, 동지 여러분들께 우리 자신부터 먼저 이런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고, 내 주변을 살릴 수가 있고,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가 있다. 이 말씀으로 제 결론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